문학 74쪽 잠룡민재 임재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글의 종류가 한시야. 선생님이 일단은 갈래를 뒤에 어차피 한 번 더 설명이 되니까요. 여기다 적어놓기만 할게. 자, 이는 글의 갈래가 한시. 한시는 뭘로 쓰여진 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한문으로 쓰여진 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언 고시라고도 합니다. 왜 5원이냐면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네, 5글자이기 때문이야. 자, 성격도 그냥 미리 먼저 알고 갈게요. 성격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적, 그리고 비판적, 그리고 상징적이다. 그리고 이 시에서도 어조도 미리 알고 갈게. 어조는 자, 남성적인 어조이다. 남성적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것. 힘을 다른 말로 기백이 느껴지는 어조다. 그리고 굉장한 의지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의지적 어조이다 라고 보는 거야. 이 시 같은 경우는 왜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를 가지고 있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다루고 있고, 또 중요한 건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주제도 미리 알고 갈게요. 나라를 걱정하는 그 대장부의 모습을 잘 나타내 있거든. 즉 나라를 사랑하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대장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어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이미 다 나와 있네요. 본문에. 네. 자, 바로 들어갈게.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비판적인 인식이 들어가고, 대장부로서의 나라를 걱정하는, 대장부는 남자로서 우국의 마음이 드러난,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난 오원고시다. 5글자로 되어진 거죠. 작가는 임진왜란을 눈앞에 둔 급변하는 정세 속에 변방은 외곽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변방에서 각각 세력을 키워 바로하고 있는, 커지고 있는 일본과 여진족을 바라보며 이에 대비하는 상황임에도 준비되지 않는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작가는 일신의 이익만,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 도모하는 소인은 어때요? 아주 생각이 작은 사람들이죠. 넘치는 조정, 임금이 있는 조정을 걱정하며 자신의 웅대한 뜻과 능력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주제, 여기 있구나. 나라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자어로 그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내용을 보자. 동쪽의 바다에는 큰 고래가 날뛰고, 자, 여기 동쪽의 바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즉 그 동해 밖을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적을 얘기해요. 상대방 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큰 고래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일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 그쵸? 자, 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유적으로 표현했네요. 자, 뭐입니까? 은유법 사용된 거네요. 큰 고래다 라고 했으니까요. 은유법 사용됐어요. 비유적인 표현 사용됐고요. 서쪽의 국경에는 멧돼지가 있네. 자, 서쪽의 국경도 역시 적이 있는 외곽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뭐가 있대요? 멧돼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 얘기하는 거죠? 네, 바로 여진족을 얘기하는 여진족. 여진족은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 역시 무슨 표현법이 사용이 된 겁니까? 은유법이 사용이 된 거죠. 네, 적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또한 자, 보니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요. 무슨 표현법이 사용이 됐습니까? 네, 대구법이 사용이 된 거죠. 대구법. 자, 대구법을 사용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강목에는 폐잔병만 울고 있으며,
강목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우리 국경 초소? 국경을 수비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패잔병이 온다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자, 지고 있는 우리 조선의 군사를 얘기하는 거야. 사기가 꺾였어. 전쟁이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울고 있으며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되게 슬픈 분위기죠. 슬픈 분위기. 네. 슬픈 정서가 잘 드러나 있죠. 또한 해안에는 굳센 보루 전혀 없구나. 자, 굳센 보루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또한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떤 화자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안타까움을 볼 수 있다. 없구나 하고 탄식했으니까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됐죠. 영탄법. 자, 여기 해안도 역시 국경지대를 얘기하는 거 아마도 이제 일본하고 맞닿는 그 해안지대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 강목은 바로 이제 중국과 여진족을 맞닿는 그 국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목에는 있으며 해안에는 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보니까 여기도 무슨 표현법이 사용이 된 거죠? 네, 대구법이 사용이 된 거죠. 대구법은 선생님 뭐라고 했니? 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걸 대구법이라고 했죠. 이해해서 보겠습니다. 조정에선, 자, 우리 1구랑 2구 잠깐만 정리해 본다면 1구와 2구에서는 외부의 적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큰 고래와 멧돼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3구와 4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변방. 조선의 변방이라는 건 이렇게 주변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국경지대 여기가 변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바닷가인 여기가 변방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여진족과 그 다음에 중국이 여진족이죠. 뭐 그 당시 맞닿는 곳이고 여기는 뭡니까? 일본하고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5구 볼게요. 조정에서는 좋은 계책 아니세우나.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조정에서는 자기의 일신,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했지, 관리들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은 어떤 곳이죠? 네, 임금이 있고 정치를 하는 그 곳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들이. 자, 이 조정에서는 계책을 아니 세우나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네,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판. 그리고 좋은 계책을 아니 세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비판하고 있다. 어디를? 조정을. 문보시만 꾀한다면 대장부랴. 자, 대장부랴. 몸을 사린다라는 건 몸보신이라는 건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장부냐라고 얘기해. 대장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화자는 대장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조정의 대신들은 대장부 노릇을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뭐가 돼야 된다?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법이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대장부를 비판한 게 아니죠?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몸부심만 꾀하는 이 조정에 있는 나쁜 그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하들. 뭐가 돼야 되는데 대장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말 잘 보는 한풍자가 다시 안 나시니. 자, 여기에서 말 잘하는 한풍자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잠깐만 해석 볼게요. 자, 여기는 훌륭한 말을 감정하는 전설 속의 인물을 얘기하는 거고 저렴마라는 거는 훌륭한 말이래요. 그러면 한풍자가 안 계신다라는 얘기죠. 한풍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자, 쉽게 말해서 그 훌륭한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해줄 존재를 얘기한다. 자, 다시 인재를 알아볼 존재를 의미한 볼 존재.
근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 감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이 조정에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를 제대로 등용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저령마는 조조가 타던 명마저 훌륭한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저령마라는 건 뭘 비유하냐면 훌륭한 인재를 저령마에 비유한 거야. 자, 다시 한풍자는요, 어떤 것을 원래 의미하는 거죠? 예, 좋은 말을 감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기서의 말이라는 건 인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인재를 감별할 사람을 한풍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정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좋은 말인 저령마는 조조가 타고 다녔던 마는 그래서 어때요? 이걸 알아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질없이 귀가 처졌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한다 못한다. 능력 발휘를 못한다. 누군가가 뭐 해줘야 되는 거니? 등용을 해줘야 되는 거. 등용. 훌륭한 사람을 임명을 해서. 근데 등용이 된다 안 된다? 네, 등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송세월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뛰어야 되는데 못 뛰고 그냥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불만을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비판을 하고 있다. 자, 비판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누가 알리라고 했어. 뭐죠? 네, 알리. 예, 서리법이 사용된 거네요. 예, 서리법. 누가 알겠냐. 배옷 입은 이 사람이 배옷은 화려한 비단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이죠? 네, 수수한 옷이야. 수수한 옷. 자, 그러면 수수한 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거냐면 바로 조정에 있는 대신과 대조를 입은 거예요. 다시 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런 배옷이잖아요. 이곳은 수수한. 어떻게 보면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등용받지 못하고 이렇게 수수하고 소박하게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와 대조를 이루는 건 뭐죠? 그렇죠. 조정이 있는 사람. 관리직을 갖고 있고 제대로 정치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대조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누가 발굴해야 되는 거니 얘들아? 그렇지. 이 한풍자 말을 알아보니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봐야 되는 거지. 내가 뭐라는 걸 알아봐야 된다. 저령마. 자, 화자는 자기 자신을 저령마라고도 비유한 겁니다. 이해가 씁니까? 예, 저령마. 아이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 저령마라고 얘기해. 저령마. 훌륭한 인재.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된 거예요? 네, 은유법 사용이 된 거네요. 네, 은유법. 은유법도 사용이 된 거다. 자, 누가 알리 이 배옷 입은 이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이 사람이 웅대한 뜻 하루철리 달리는 줄을 자, 웅대한 즉 어떤 뜻을 갖고 있겠어요? 예,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큰 뜻이죠. 천리 달리는 줄. 자, 천리를 달려야 되잖아. 누가요? 네, 바로 저령마가 달려야 되는 거지. 저령마 누구라고 했어? 바로 배옷을 입은 화자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저령마는 달려야 돼. 훌륭한 말이잖아. 말의 본분은 달리는 거죠. 얼마큼 달려야 되는 거야. 천리를 달려야 돼.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배옷 입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화자죠. 화자. 화자 자신도 어떻게 나라를 위한 어떤 웅대한 뜻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네, 비유, 은유 사용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장의 어순이 바뀌었죠. 그죠? 문장의 어순이 바뀌어서 표현하는 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하죠? 네, 도치법이 된 거죠. 누가 알리 배옷 입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순서는 이 사람 배옷 입은 이 사람을 누가 알리 이렇게 됐어야 되고 그죠? 자, 이 사람이 웅대한 뜻 하루철리 달릴 줄을 그러니까 배옷 입은 이 사람이 하루철리 달리는 줄을 누가 알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웅대한 뜻을 가지고
하루 천리 달리는 줄 누가 알리? 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순서가. 그죠? 이거 표현법이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순서 바꾸는 거. 도치법 사용된 거죠. 네.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자기 조종에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어때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자기처럼 훌륭한 인재를 알아볼 사람도 없고, 이런 답답함과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이 화자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보면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이미 알고 있고요. 화자는 국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라의 안팎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정리 한번 보자. 자, 여기서는 우국의 마음, 우국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죠. 화자는 동쪽의 고래처럼 있는 외국과 서쪽의 멧돼지처럼 있는 여진족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화자는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정을 뭐하고 있는 거야? 네, 비판으로 보고 있지요. 또한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준다면 나라에 충정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썼을까? 임제가 썼겠죠. 실제로 임제네란 때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임제는 문무, 그러니까 책 읽는 지략과 이제 검술, 무술을 하는 모든 것을 겸비하고 호방한 성격과 의로운 기상을 지닌 인물로 나타난다. 호방은 굉장히 화끈하고 남성답고, 그죠? 의로운 것도 씩씩하고 이런 뜻이죠. 인제가 살았던 시기는 전란과 당쟁으로, 전란은 전쟁이고요. 당쟁은 서로 당이 달라서 조정에서 당파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국정의 혼란이 지속이 되었는데, 바로 임제의 한시 중에 우국의 인형과 굳건한 기계가 드러난 경우가 바로 이 작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여기서 하나 볼게요. 전통적으로 자, 우국 충정의 시가의 특징은,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을 다룬 시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는 기계는 의지야. 의지가 높고, 포부가 큰 선비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우국지사. 이 선비사자거든요. 사대부들은 이런 우국지사를 지식인의 정형 가운데 여겨져 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이에서 똑똑하고 배운 우뜸인 사람, 나라를 걱정해야죠. 내우외환, 국내도 우환이 있고 바깥에도 환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국지사들은 나라를 향한 충성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우국충정의 시간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또한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임금에 대한 충성 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자기가 한 번쯤은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